3월이 되면 우리 N수생이랑 고3 친구들이 분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3월에는 이제 3학년 친구들이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 윈터 이후에 거기에 대한 안내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3학년 친구들은 그거 보시고 3월 이후에는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구나 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N수 친구들은 아마 이제 이 수업 시간이 낮 시간대로 바뀌게 될 거야. 그렇게 해서 3월부터는 분반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문제풀이? 아니지, 이제 기출 분석을 하고 기출 분석을 바탕으로 이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면서 많이 풀게 되는 게, 가장 많이 푸는 게 기출문제잖아. 인강을 봐도 그렇고 지금 우리의 기본 교재도 기출문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보면 잘 풀어. 그 평가원에서 낸 것뿐 아니라 학평에서 낸 것도 잘 풀어. 그러면 그 잘 푸는 게 당연히 다른 문제들에서도 적용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모의고사를 보면 그런 게 잘 안 된단 말이지. 기출문제를 푸는 것과의 괴리가 좀 있더라. 그래서 기출 분석을 바탕으로 이제 다양한 사설 업체들이 있죠. 이감도 있고, 그 다음에 상상도 있고, 바탕도 있고, 한수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이제 실전 연습에 가깝게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3월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먼저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독서 입문 보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문학 입문 이렇게 보는 걸로 할게요. 일단 과제부터 처리를 하죠. 기출 입문을 펴니다. 기출 입문을 보시면 우리는 몇 쪽이냐면 34쪽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교재랑 그 다음에 유인물, 제가 방금 나눠드린 유인물을 같이 보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지금 이 기출 입문을 통해서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할 거야.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세부적인 독해 과정하고 방식에 대해서는 독서 입문을 통해서 연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나눠드린 이 유인물은 제가 이제 읽으면서 표시한 내용들인데, 여러분들이 파악한 정보와 제가 파악한 정보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도 좀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지문을 보면 2007년인 거니까 좀 오래된 지문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것과는 조금 느낌이 달라. 그래서 이 지문을 선정을 해봤어요. 왜 그랬냐면, 일단 우리가 이제 글을 본다고 하면 앞부분을 좀 꼼꼼히 읽자고 얘기를 했지. 왜 앞부분을 꼼꼼히 읽자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그 부분을 통해서 글의 대강의 얼개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 그리고 그 구조를 파악을 했다면 그 다음부터 읽는 내용들을 그 구조 안에 넣어주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지문은 그거와는 좀 다른 느낌이야.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이 글의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는 것이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문제를 봅니다. 문제. 지금 거기에서 요구하는 문제들을 한번 훑어봐. 지금 거기에서 어떤 내용들을 요구했는지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좀 이어가 볼게요. 지금 1번 문제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건너뛰어도 되겠죠? 단순하게 일치불일치 문제가 되는 거니까. 두 번째 문제 43번. 보기의 과정을 통해 품질 개선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44번입니다.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강연할 때. 됐어? 그러면 이제 다시 34쪽 본문으로 좀 와볼게요. 지금 첫 번째 문단을 봅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거기 어느 공장에서의 물결 표시를 해주세요. 어느 공장. 어느 공장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으니 지금 이 지문은 구체적인 사례로서 먼저 시작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읽은 지문 중에서 구체적 사례로 시작했던 지문이 뭐가 있냐면 공동소송 지문이 있어요. 그 공동소송 먼저 상황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그와 관련돼서 이제 공동소송을 설명을 해줬는데, 공동소송이 지닌 한계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 한계를 보완해주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집단소송이랑 단체소송을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내용이 1문단에서 얘기했던 그 구체적 사례를 설명해주는 꼴이었다고. 됐어? 그럼 얘도 1문단에서 지금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그와 관련되는 개념을 제시했죠. 그게 바로 뭐냐면 1문단입니다.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 1문단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 삼포도, 표준 편차,
시그마, 이거에 대한 개념 설명을 했어. 지금 앞에서 제시했던 7m와 관련해서 설명을 한 거지. 됐습니까? 그럴 때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있어. 어떤 거냐면, 조금 전에 이제 공동소송을 얘기를 했는데, 공동소송하고 집단소송을 보게 되면, 거기에 비슷한 내용이지만 개념이 달랐던 것이 있었거든. 예를 들면, 공동소송에서는 선정 당사자 제도라는 말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집단소송에서는 대표 당사자라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대상이 달라졌어. 그런데 의미와 기능은 유사하지만 용어가 달라졌다면 그 두 개의 정보는 서로 다른 걸로 구분하자, 이런 측면이었던 거지. 그런데 지금 이 1문단에서는 삼포도, 표준 편차, 시그마, 사실 이거 다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은 개념으로 묶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1문단에서는 구체적 사례와 관련돼서 이 세 가지 개념이 나는데 이 세 가지 개념을 지금 한 가지의 개념으로 묶어 써야 되는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의미가 부여가 됐어.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1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그 값이 작다는 것, 이 그저 나왔으니까 그가 지시하는 대상 확인을 해야죠. 그가 지시하는 대상은 시그마가 되는 거고, 그럼 시그마에 대한 언급은 표준 편차에 대한 언급이기도 하고, 표준 편차에 대한 언급은 삼포도에 대한 언급이기도 하고, 이렇게 가치가 묶어서 처리가 되는데, 그 다음이야. 그 줄 끝에 품질 특성 값이 덜 흩어져 있음을 의미한대. 그리고 그 줄 끝에 상대적으로 균일하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게 불량품이 적게 나온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처리해야 되는 정보가 지금 그 값이 작다는 것은 좋은 걸로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1문단에서 나왔던 구체적 사례가 끝났어. 그 다음에 이제 2문단인데, 2문단은 당연히 그림 옆에 쓴 그림에 대한 설명이겠죠? 거기 그림에다가 별표를 해주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최근의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봐. 최근에 본문에 그림이나 그래프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지. 본문에 없어. 이 본문에 있던 거를 다 어디로 뺐냐면 문제로 뺐습니다.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딱 시험지를 받아서 문제를 풀 때 어때? 딱 머리를 받고 이제 지문부터 읽기 시작한단 말이야. 사실 국어에서는 여유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할 수 있었던 것을 드러낼 수가 있어. 우리가 시험지를 받아서 제일 먼저 이제 검수를 하죠. 이게 시험지 페이지가 맞는지 확인을 한단 말이야. 그때 뭘 하시냐면, 지금 비문학 보면 이게 비문학 지문인지 문학 지문인지 대충 알 수 있잖아. 비문학 지문에 있는 문제에 그림이나 그래프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넘기면서. 왜 그러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원래 예전에는 지금 이렇게 그 지문 안에 들어있던 것들을 문제로 뺀 거란 말이야. 그럼 문제에 있던 그 그래프나 그림은 본문에서 설명이 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보통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기 전에 두 번의 여유를 가지라고 얘기를 해. 한 번은 지문 들어가기 전에, 본문 읽기 전에 지금 문제를 보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읽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림이나 그래프가 들어있는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지. 만약에 있다고 확인을 했으면 당연히 그 부분과 관련된 설명이 본문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인지하자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문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뭐 하자고 했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내가 그 내용이 정리가 됐는지 한번 점검을 해줘야지. 그래서 이거 이런 수름이구나, 이런 구조구나가 되면 그때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지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두 번의 좀 여유. 근데 이거 기껏 해봐야 5초에서 10초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이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그 순간도 되게 길게 느껴지고 나에게 급박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마음이 이제 쫄리기 시작하면, 좀 급하게 되면 전에 잘 봤던 것들도 잘 못 보게 된단 말이지.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림이 나오면 그렇게 좀 접근을 해달라. 그래서 그림에 대한 처리가 이제 중요한 건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유인물을 보면 제가 그림에다가 썼죠. 여러분이 그래프나 그림을 보면, 그래프나 그림, 도표를 보면 거기에 있는 숫자, 거기에 있는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써줘. 보통은 뭐 해? 눈으로 이거 설명되고 그래프 확인하고 맞아, 이거구나 끝이야. 그런데 여기다가 써주면 머릿속에 그 내용이 한 번 더 인식이 될 뿐더러, 그 다음에 당연히 그래프가 나오면 이 그래프를 이용하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럼 다시 이 문단으로 돌아왔어. 그럼 어때? 다시 이 문단 읽고 있어. 얘가 읽을 때는 이해가 됐는데 문제 풀기 위해서 정보가 또 필요한 거거든. 또 보고 있다고. 그런데 그래프에다가 써둔 거 확인하면 그거 안 봐도 돼. 물론 읽을 때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지. 그런데 그렇게 한번 써두면 머릿속에 기억되는 효과도 크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정보를 찾는 시간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됐든 지문이 됐든 이렇게 도표나 그래프가 나오면 거기다가 좀 써.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읽은 거야. 그런데 이제 이 문단입니다. 계속 보면 여기에 지금 앞에 것과는 상반되는 표현이 나와. 뭐가 나오냐면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이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지금 배수가 크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앞에서 좋은 게 뭐였어? 1문단에서 좋았던 게 시그마가 작은 걸 말했던 거지. 그런데 지금 그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배수가 큰 거야. 그런데 이 배수가 큰 게 어떤 개념이 들어왔냐면 시그마 배수라는 개념이 들어왔지. 이게 여러분들이 정보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정보 처리라고 하면 정보를 명확하게 나눠줘야 된다고. 지금 1문단에서 썼던 말은 시그마라는 말인 거고 2문단에서 쓰고 있는 말은 시그마 배수라는 말이지. 이거를 그냥 빨리 읽고 처리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혼동될 수 있단 말이야. 이거 앞에서 얘기했던 선정 당사자랑 대표 당사자랑 뭐가 달라? 똑같은 방식인 거지.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야죠. 더군다나 지금 같은, 그러니까 균일하다 혹은 불량품이 적다 같은 의미가 되려면 이때 시그마 배수의 경우는 앞에서 얘기했던 시그마보다 어때야 되는 거야? 반대 표현을 쓴 거지. 크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주의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함정에 빠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을 것. 그런데 이제 보면 1문단에서 얘기했던 거를 지금 방식을 달리해서 또 설명한 거 꼴이죠. 지금 1문단에서 얘기했던 게 그거였잖아. 삼포도가 지금 좁으면 좋은 거다라는 얘기를 2문단에서는 시그마 배수라는 말을 통해서 설명하고 뿐이잖아. 새로운 게 거의 없다고. 그런데 재밌는 거 3문단이야. 첫 번째 줄. 미국의 한 회사가 천명한 6시그마 품질 향상 계획이래. 미국의 한 회사가 또 튀어나왔어. 또 뭐야 이거? 구체적인 사례인 거지. 그 다음에 4문단입니다. 이와 같은 통계적 개념인 6시그마를 조직이 도달해야 할 품질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최근에 널리 보급되고 있는 6시그마 경영의 출발점이다. 우리가 그동안에 읽었던 글들은 보통 어땠냐면 최근에 6시그마 경영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주목받는 이유 이런 거 관련되는 거고 그와 관련되는 개념이 시그마인 거니까 시그마가 뒤에 나오는 거인 거잖아. 그런데 얘는 먼저 쭉 설명을 해서 이 글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시그마 배수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활용된 형태로서의 시그마 경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던 거야. 그러니 문제를 볼게요. 지금 두 번째 문제야. 보기의 과정을 통해서 품질 개선을 한다고 했을 때 라는 것. 야, 이거는 직접적으로 시그마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걸 바탕으로 저기에서 시그마에 따라서 이게 불량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점검하고 그것을 지금 6시그마의 어떤 공정이라든지 경영으로서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44번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문단까지 얘기했던 시그마 자체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문제라기보다는 3문단하고 4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것이 활용된 양상으로서의 지금 문제를 두 번째 문제와 세 번째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보았던 글과는 조금 결이 다른 거야. 그동안에 보았던 글은 먼저 앞부분을 통해서 글의 얼개를 제시해 줬는데 여기에서는 그것을 뒤집어서 먼저 배경 지식을 깔아주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으로서 지금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지금 그런 흐름으로서 문제도 지금 43번하고 44번과 같은 문제를 낸 거죠. 이 지문이 어려워서가 아니야. 문제가 어려워서를 제시한 게 아닙니다. 그래 흐름이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구나. 왜? 우리가 그동안 봤던 앞으로도 볼 대부분의 글들은 1문단 그 다음에 많게는 3문단까지 해서 글의 얼개를 알 수 있는 표현들이 막 나와.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내용을 나누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얘는 그게 아니었던 거잖아.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었던 지문.
이렇게도 글이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친구들 답이 없죠? 이게 규제 뒤에 아마 답이 있을 거야. 답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궁금한 것들은 이제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4번 보면 여기서 쭉 얘기했던 게 결국에는 시그마랑 불량률과의 관계였던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강연의 내용도 그 주제와 관련돼서 처리가 되어야겠지.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이게 4강에서 두 번째 질문이었던 거지. 4강에서 이제 비문학 질문은 지금 첫 번째 채권과 관련되는 거. 그래, 맞아. 오늘 그 코칭을 하면서 채권과 관련돼서 이제 질문을 한 친구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봐. 지금 이 채권 지문에서 33쪽입니다. 34쪽에서 40번. 제가 40번의 4번 선택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지금 얘는 직접적 정보가 아니라 지금 3문단하고 4문단 끝부분에 나오는 그 문장 형식을 통해서 추론해야 되는 건데 3번하고 5번 선택지예요. 지금 3번하고 5번 선택지, 3번하고 5번 선택지를 여러분들이 옳은 표현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지금 하지 마시고 나중에 지금 요 3번하고 5번을 저희 지금 다시 40번에 3번하고 5번 선택지입니다. 40번에 3번하고 5번 선택지를 옳은 선택지로 바꿔보세요. 요게 되면 이 글에 대해서 이해했다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게 4번 선택지를 구성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그게 이해가 돼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추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야. 그 친구가 질문을 해줘서 그러게 이거 생각보다 잘 안 될 텐데 애들이 질문 한 번도 없었거든. 그래서 그 두 개의 선택지를 한번 고쳐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우리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36쪽 현대시랑 현대소설 여기를 이제 보는데 지금 요 현대시랑 현대소설을 보면 제가 문제에다가 당시의 오답률을 좀 적어봤습니다. 지금 45번 문제예요. 현대시에서 45번 문제. 당시의 오답률 9위에 해당했던 거고 지금 오답률이 45.6%. 그러니까 2명 중 1명이 틀렸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47번입니다. 47번은 당시의 오답률이 61.7%라는 거야. 그리고 거기 앞에 이제 동그라미 3자예요. 그 당시에 오답률 3위에 해당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주의해야 되는 유형이기도 한 거야. 지금 45번. 네, 답이 없네. 내가 안 썼네. 네, 45번에 1번이죠. 네. 45번에 1번이고, 그 다음에 47번에 1번인데, 지금 요 45번에 1번과 47번에 1번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봐봐. 문학은 작품 자체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야. 선택지에 있는 말을 정확하게 따지지 못해서 문제를 못 푸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국어 문제는 전 영역의 독서화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본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선택지 때문에 그런 거거든. 선택지를 판별하는 과정이 우리가 독서 지문, 비문학 문제를 푸는 과정하고 동일합니다. 논리적 사고가 요구가 되는 거지. 그럼 최소한은 문학을 볼 때는 문학적 사고를 해야죠. 그 장면에서 벌어지는 것을 파악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기반으로 선택지를 논리적으로 끊어서 판단해 주실 수 있어야 지금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런 방식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방식으로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본문으로 봅니다. 현대시는 우리가 먼저 뭐부터 보기로 했어? 제목부터 보는 거지. 봐봐. 문학이란 인간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무언가로 자꾸 바꿔내야 돼. 그냥 문장 자체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상황으로 그리고
우리는 전문 시인도 아니고 전문 비평가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시를 읽다 보면 혹은 소설을 읽다 보면 우리 의미부여가 안 되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구간을 붙잡고 있을 필요도 없어.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감상할 수 있는 선이라면 당연히 어떡하겠어? 문제로 내는 거야. 여러분들이 감상이 안 돼. 이거는 고등학생이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문제 안 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거지 전문가가 문제를 푸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해석이 안 되거나 감상이 안 되는 부분을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볼게요. 일단 제목을 보았더니 고향 앞에서야. 그럼 화자 지금 뭐 하고 있겠어? 고향 앞에 있는 거지. 그 상태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를 볼 때는 영서가 우리 문장 단위로 보기로 했었죠? 그 문장 단위로 끊어서 화자가 어떤 상황인지를 생각해 보자. 흙이 풀리는 내음새, 강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리를 불러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떠내려간다. 그럼 화자 뭐 하겠냐? 화자 뭐 하고 있어? 지금 제목 본 거랑 여기까지 해서 한 문장이잖아. 이 두 개를 조합해서 생각해 봐야지. 지금 어떤 장면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지금 여러분들 문학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영화나 드라마를 보듯이 그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단 말이야. 뭐가 됐든 간에. 그럼 화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고향 앞에서. 지금 고향 앞에서잖아. 고향 앞에서 뭐 하고 있어? 어렵게 생각하지 마. 뭐 하고 있어? 그렇지, 보고 있는 거지. 강 앞에서 강바람 맞으면서 지금 강에 흘러가는 거, 얼음이 녹으면서 흘러가는 그거 보고 있는 거잖아. 그렇게 바꿔달라고 자꾸. 그래야지 그 장면이, 상황이 이해가 될 수 있지. 계속. 진종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거기 서성거리다에다가 물결 표시하고 물음표 해주세요. 서성거리다. 지금 그 측면에서 요것도 이제 생각해 볼 게 뭐였냐면, 우리가 지난 시가 전에 그 허준의 잔등이라는 소설을 본 적이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보통 일제강점기라면 일본 새끼들, 일본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거기에서의 국밥집 할머니는, 그 다음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관점에서 그 작품이 써진 게 아니었다고. 우리가 그동안에 보았던 많은 고향을 소재로 하는 작품들은 어땠어? 고향하면 다 긍정적 공간으로서 그려졌지. 대부분이 그런 거 아니었어?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에 가고 싶어하고 고향에 가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화자는 고향 앞에서 그럼 당연히 좋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고향 앞에서 고향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지.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들어가야지. 고향에 왔으니까 고향에 가야지. 그런데 지금 얘 뭐 하고 있어? 서성거리고 있어. 여기서 이상하다가 돼야 된다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고향은 가고 싶은 곳인데, 고향 앞에 왔으면 가야 됐네. 가지 않고 서성거려. 그러니까 왜 서성거리는지 몰라. 근데 어떻게 알겠어? 지금까지 읽은 것만으로. 그러니까 물음표를 찍어주면 여러분들이 아주 적절하게 감상하고 있다가 되는 거고, 지금 서성거리다를 그냥 무시하면 조금 아쉬운 감상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아쉬운 감상이 됐다 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것도 아니야. 좀 이렇게 좀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다시, 우리가 시에서 문장 중심으로 본다는 얘기는 곧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서술어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술어를 통해서 자꾸 화자가 어떤 심정인지를 여러분들이 추측해야 돼. 그 다음 볼게요.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 그러면은 지금 서성거리다가 행인을 만나면 반응이 이거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렇지, 긍정인 거지. 뭐 우리가 생각했던 건 큰 차이가 없네. 다만 서성거리다가 처리가 안 됐을 뿐이야. 고향에 대해서 긍정적 인식, 그러니 그 주변에 있던 행인에 대해서도 긍정적 인식. 3년이에요. 야, 여기도 좀 이상해. 고향 가까운 주막에 들러. 그 다음에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랴. 지금 서리적 표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했지. 서리적 표현을 보면 뭐 하라고? 문장을 바꿔야죠. 맞죠? 평소문을 바꿔. 이 평소문 바꾸면 어떤 의미가 되니? 그렇지, 이거야. 꿈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야. 됐습니까? 그 다음 볼게요. 양귀비 끓여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을 흘린다. 그럼 갑자기 이 주막,
주막의 주인집 늙은이가 왜 눈물을 흘려? 그럼 연결해서 생각해야잖아.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여야 돼. 지금 가까운 주막에 들러서 누가 함께 꿈 얘기를 할까? 그럴 사람이 없네 라고 화자가 얘기를 했겠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 주인집 늙은이는 뭐 한 거겠어?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잖아. 지금 그래야지 걔가 한 장면이 될 수 있는 거지. 됐습니까? 계속. 간간히 잿나비 우는 산기슭에는, 봐봐. 지금 이제 고향에 왔는데, 보통 이제 고향은 지워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서성거리다도 그렇고, 3년의 모습도 그렇고, 조금 애매해, 이상해. 그러다가 이제 4연이에요. 간간히 잿나비 우는 산기슭에는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그 다음에 설레는, 내가 설레는 동그라미 쳤어. 이거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야? 긍정 반응이지. 그래, 지금 화자는 계속해서 고향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야? 긍정 반응이야. 그런데 지금 고향에 갔어, 안 갔어? 아직 안 갔어.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고. 거기서 무슨 잿나비가 우는 산기슭 무덤 속, 조금 분위기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걸 어떻게 표현했어? 설레는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냥 긍정적인 거구나 라고 처리해주면 되지. 그 다음 년 볼게요. 예제로 떠도는 장꾼들이요. 혹시나 보셨습니까? 보셨나이까? 전나무 우거진 마을. 그러면 지금 마지막 연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은 어디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야? 그렇지, 고향의 모습. 지금 고향 앞에서 서성거리면서 지금 긍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장꾼들에게 이런 고향의 모습을 묻기도 하네. 그걸로 끝인 거야. 그 다음에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인지적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었죠. 가 읽었으니 가와 관련되는 선택지를 먼저 처리해야지. 문제 봅니다. 45번이에요. 그래서 지금 2번, 3번, 4번에다가 제가 가에다가 사선을 그은 거야. 볼게요. 1번 선택지입니다. 화자는 낯선 행인의 친근감을 기대하고 있고, 맞지? 친근감이라고 하면 이거 긍정적 반응 아니야? 근데 아까 긍정적 반응 있었잖아. 따뜻하리라. 맞죠? 나는 아직 안 읽었으니까 넘어가고. 2번입니다. 봐봐. 가해 화자는 아직도 조상의 권위가 지속되는 공간. 그래, 조상 무덤 얘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설렌다고 표현했으니까 됐어. 그런데 그 문장을 읽으면 나에 해당하는 설명 건너뛰어야지. 가해 화자는 아직도 조상의 권위가 지속되는 공간을 벗어나고자 한대. 그럼 조상의 권위가 지속되는 공간이 어디야? 지금 이 본문에 따르면 그렇지, 고향. 그 고향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고 있어? 긍정적이었지. 그런데 벗어나고자 한다는 얘기는 고향에 대해서 어떤 인식이야? 그러니까 지금 가가 지워져야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가해 화자는 세상의 변에도 각박한 인심이 여전하며 그러면 지금 좌절하고 있다는 얘기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3번도 지우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화자는 떠돌아다니는 자신의 처지를 통해 얘는 그럴 수 있어. 장꾼, 물론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떠돌아다니는 건 장꾼들이어야 되는 거잖아, 장돌뱅이. 그런데 지금 여기서 화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는 없어. 고향 앞에 왔다고 했으니까 얘도 떠돌아다니다가 고향에 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무상함이죠. 무상함이 무슨 뜻이야? 무상함은 허무감이야, 허무감. 초치는 얘기 한번 할까? 내일 만약에 지구가 멸망한대. 개빡치지 않아? 난 안 빡쳐. 나는 결혼도 해봤지? 그 다음에 아기도 낳아봤지? 그리고 기성세대로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본 것 같아. 근데 너희들은? 아니잖아. 내일 딱 지구가 멸망하는데 그럼 너네 사과나무 심을 거야? 뭔 개소리야 그게. 내일 멸망한다는데. 일단 여러분들 가장 사랑하는 사람 보러 가야지. 마지막은 함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럼 가족이라도. 그런 게 이제 허무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얘기했었잖아. 내가 국악본인데 99년도 12월 31일에 어땠는지 얘기 안 해줬어? 그래.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똑같더라고.
그런 게 이제 무상함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이에요. 5번. 가해화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농촌의 모습이 보존되기를 희망하고, 봐봐.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농촌의 모습까지는, 이거는 고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 거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문제는 보존되기를 희망하고가, 여기가 처리가 안 돼. 여기가. 요거 5번 선택지는 그래서 남겨둔 거야. 그러면 지금 2번, 3번, 4번의 경우는 확실하게 틀린 거죠. 본문에 대해서. 그 다음에 1번은 맞는 게 됐어. 그럼 이제 봐봐. 나를 읽었어. 그럼 어떤 선택지부터 먼저 봐야 돼? 1번부터 봐야지. 1번은 내가 맞은 거라고 했으니까 그거부터 확인하면 답이 나오는 거잖아. 됐어? 그 다음에 46번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를 봤으니까 계속 가와 관련돼서 볼 거예요. 46번은 공교롭게도 가만으로 처리가 되네. 지금 1번, 2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번이야. 디귿. 우리 본문 볼까요? 디귿. 혹여나 보셨나이까? 지금 장군들에게 말을 건네면서 물어본 거야. 그런데 3번 선택지. 이리저리 떠돌며 고향에 가지 못하는 장군들의 서름을 독백조로. 봐봐. 서름을 독백조로 토로하고 있다. 누가? 이 선택지에 따르면 누가? 장군이. 그게 화자라는 얘기지. 그런데 여기서 화자는 장군이야? 장군이 아니었잖아. 장군들에게 말을 물었던 거지.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됐어. 그 다음에 이제 47번 봅니다. 거기는 어디를 보냐면, 보기에서, 그래, 밑에 단어들 세 번째 줄. 그러나 앞까지야. 그러나 앞까지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향 생각할 때 그런 긍정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죠? 그래서 그러나 다음부터 봅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 고향이 변해 있거나 고향이 고향처럼 거기 거나에다가 제가 끊어서 동그라미 1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나 이런 거 보면 꼭 끊어서 나눠줘. 한 번에 생각하지 말고. 그래, 우리 이번 주에 테스트 본 거, 5주차 테스트 본 거에 뭐가 있었냐면 두 번째 문제에 지금 비평문 하나 실어주고 시조 한 편 실려 있는 게 있었어. 그럴 때 첫 번째 문제를 맞히는 친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3번 문제네요. 지금 우리 5주차 테스트 봤을 때 3번 문제야. 아직 안 본 친구들은 그 3번 문제를 한 번 더 신경 써서 봐주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는 내가 보기에서 읽는 그거와도 관련되는 거야. 거나가 보면 무조건 끊어서 나눠서 생각해야 돼. 그래서 고향이 변해 있거나 하나, 그 다음에 고향이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둘, 귀향은 미완의 형태로, 거기다 물결 표시 한 번 더, 미완의 형태로 남게 된다. 이거 딱 보는 순간 가가 딱 연결이 돼야지. 왜? 가에서는 고향에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 못 들어가, 아니지. 안 들어가고 지금 주변에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문제가 보기를 참고해서 가를 감상하라고 얘기했으니, 가 작품은 미완의 상태구나. 그러면 가 작품은 동그라미 1번이나 동그라미 2번 둘 중에 하나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맞죠? 지금 문제 이렇게 접근하라는 거지, 이거. 보기를 참고해서 보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고향이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고향이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럼 고향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어야 돼? 고향이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아. 그럼 고향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야? 부정의 반응 아니야? 우리가 학창시절에 1, 2학년 때 어떤 작품을 봤냐면 정지영의 고향이라는 작품이 있어. 그래, 우리 테스트에도 냈었던 건데, 고향에 돌아와도 고향 같지 않다는 거. 그러면 지금 이 작품의 경우는 1번하고 2번 중에 어디에 가까운 거야? 1번에 가까운 거죠. 됐어? 그럴 때 지금 사실 1번 선택지는 이 보기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이게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그 논리적 사고야. 다시,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요 45번하고 47번이 기본적으로 문학을 감상한 것을 바탕으로 선택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거라고 얘기했던 거지. 그 기본적 감상이 사실 파악이란 말이야. 이 장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거를 묻는 거라고. 그런데 1번 선택지를 보면 주인집 늙은이의 왜 그래? 주인집 늙은이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을 보니 그렇다는 얘기는 누가 공감했다는 거야? 누가 공감했다는 얘기야 이거? 화자가 공감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면 화자가 뭐 해야 되는 거야? 화자가 울어야 되는데 지금 본문에 보면 화자는 뭐 했어? 공감한 것이 아니라 야 왔는데 고향의 과거를 같이 얘기해 볼 사람들이 없네? 이 얘기를 하고 이 얘기에 반응해 주인집 늙은이가 눈물 흘렸으니 누가 공감하는 거야? 늙은이가 공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 써져 있는 건 누가 공감한 걸로 되어 있어? 화자가 공감한 걸로 되어 있지.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야. 이거는 보기와도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도 아니죠. 그 사실관계를 이렇게 표현됐을 때 여기에 이상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이게 무슨 문학 문제야. 이건 논리 문제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저 볼게요. 화자는 타인과의 조화를 통해 현실을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 뭐 이게 뒤에 거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그 보기 앞부분을 보시면 따뜻한 공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평화로운 이상적 공간으로 남아있기도 한다. 그런데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니니 그런 모습으로 좀 남았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45번의 5번 선택지 45번의 5번 선택지 봅니다. 45번의 5번 선택지에서 지금 우리 보존되기를 희망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못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런데 만약에 보기를 통해서 요 45번의 5번을 판단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가만. 그러면 얘는 맞다고 볼 수 있겠어, 없겠어? 얘는 맞다고 볼 수 있어야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중에 가는 뭐에 가깝다고? 동그라미 1에 가깝다고. 맞지? 그럼 고양이 왔는데 내가 생각했던 고양은 뭐 이런 건데 변해 있어. 그런데 지금 얘 어때? 이 변해 있는 고양이에 대해서 1번이라고 하면 긍정적 반응을 계속 보이고 있는 거야. 이 변해 있는 고양이에 대한 그 긍정적 반응이 아니라 고양이라고 하면 나는 긍정적이다. 그래서 장꾼들이요 이런 마을 본 적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고양 앞에서 보니까 그 고양이 그런 모습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 따르면 고향에 완전히 가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뭐였으면 좋겠다는 거야? 전과 같은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인 거지. 만약에 2번이라고 생각해봐. 동그라미 2번. 고향이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럼 어떻게 하겠어? 고향 가고 싶겠어? 안 가고 싶은 거라고 그거는. 그러니 이 보기에 따라서 보면 45번의 5번 선택지는 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맞을 수 있는 얘기인 거지. 그런데 지금 어떤 거야? 변해 있는 거야. 그래서 고향에 들어가기를 뭐하고 있는 거고? 추조하고 있는 거고. 보기에 따르면. 내가 왜 이걸 굳이 이 보기를 45번에 5번 선택지까지 끌어와서 얘기를 한 거냐면 여러분들이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문학을 해당하는 작품을 완전하게 고스란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지금 45번에 2, 3, 4번의 경우는 이거는 딱 틀렸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이런 선택지를 빼고서 무언가가 남았어.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답이 하나 골라지지 않아. 그러면 이 문학은 다른 문제를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야. 비문학하고는 좀 다르게. 더군다나 요 47번은 이거는 작품에 대한 설명이잖아. 그러면은 지금 어디에도 45번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지. 그런 게 있어.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를 풀다가 이게 좀 잘 감상이 안 돼. 왜냐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46번처럼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는 구간에 대해서 물어본단 말이야. 그런데 그 부분이 잘 감상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럼 안 된다 그 문제 잡고 있을 거 아니잖아. 그 다음 걸 풀어야지. 그 다음 걸 풀었는데
거기에 나왔던 어떤 표현이나 혹은 보기와 같은 설명이 앞에를 해석할 수 있는, 앞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주기도 한단 말이야. 그런 면에서 좀 그렇게 문학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다. 읽었으니까 꼭 답을 안 내셔도 된다. 비문학이랑 좀 달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가 끝까지 감상을, 그러니까 모든 관점에서 감상이 안 될 수 있으니 그런 점에서 문제에 있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요 47번 문제는 딱 1번에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했어야 제대로 읽고 푼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나머지 선택지들은 다 맞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어. 그러면 어떤 판단 때문에 지금 나머지 선택지들의 어떤 부분을 옳다고, 아니지, 틀렸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거를 확인해야 돼. 그리고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고쳐야 다음에도 실수를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건 만약에 나머지 선택지들에서 판단이 잘 안 됐다고 하면 어떤 것 때문에 판단이 안 됐는지를 고민해 주세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납득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럼 질문해 주시고. 그럼 이제 나작품을 봅니다. 제목 봅니다. 낡은 집. 그러면 화자는 낡은 집을 보고 있겠네. 얘는 첫 번째 문장부터 해서 끝났어. 귀향이라는 말을 매우 어설퍼하며. 그럼 얘는 귀향에 대해서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지. 끝났지 뭐. 마당에 들어서니 이렇게 도망간다. 그럼 화자는 지금 고향에 간 거네. 그런데 이제 리을 봅니다. 나의 부모인 농부네외와 그들의 딸. 거기서 이그저 나왔으니까 그들 확인해야지. 그들 누구 가리키는 거야? 부모죠. 야, 너네들은 부모님을 그들이라고 부르냐? 아니지. 이 호로자식이지, 호로자식. 농담이고. 지금 어설프다.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반응. 더군다나 그들의 딸이면 나의 여자 형제이기도 한 거잖아. 근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어설프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통해서 얘는 귀향에 대해서 부정적이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집안의 상태도 마찬가지죠. 선택한 냉돌이다가 됐고, 그 다음에 뭐 박치기 한다 크게 문제가 될 건 없겠네. 그런데 재밌는 건 그 다음이야.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입니다. 동생은 면회 있는 중학교에 돌아와 반가워한다. 누구를 반가워하는 거야? 화자를 반가워하는 거죠. 그럴 때 동생의 반응은 화자의 반응하고 어때? 반대가 되지. 그럼 이 작품의 포인트는 그거야. 화자는 귀향을 부정적으로, 반면에 가족은 화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래서 마지막 장면은, 마지막 문장에서는 아버지가 뭐 해줘? 오리 잡잖아.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아버지는 한참 어두워서야 귀가해 장남의 절을 받고. 그럼 화자가 장남인가 봐, 아들인가 봐. 가을에 이웃의 텃밭에 나갔다 팔매질 당한 다리병신 오리를 잡는다. 왜? 아들 주려고, 아들 먹이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골에 있는, 고향에 있는 가족은 화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지만 화자는 그와는 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네. 그럼 여기는 바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고향이 고향 같지 않은 거지 뭐. 됐죠? 그 다음 38쪽입니다. 현대소설. 여기에서는 50번 문제네요. 50번 문제가 당시에 오답률 5위에 해당했던 거고, 그리고 오답률은 40%. 얘도 꽤 많이 틀렸네, 문학 문제 치고는. 그럴 때 얘도 똑같아. 얘도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몇 번 문제였지? 47번인가? 47번의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47번의 1번 선택지가 틀렸다는 것을 판단하는 방식이나 50번의 2번 선택지가 틀렸다는 판단하는 과정이 동일한 과정이야. 그러니까 보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용 파악, 본문의 내용 파악에 영향을 받는 선택지. 그럴 때 이 지문은 요 1문단, 38쪽의 1문단이 키포인트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럴 때 지금 여기서의 사건은 그렇게 막 어렵지 않잖아. 등장인물도 많지도 않고.
기껏해야 2명 나오는 거 아니야. 나랑 청년, 나랑 장돌뱅이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둘이 뭐에 대해서 얘기해? 둘이 뭐에 대해서 얘기해? 공동묘지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게 다인 거야.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닌 거라고. 그런데 거기까지 진입하는 그 첫 번째 문단에서의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가 중요한 거지. 봐봐. 결국 문항은 인간의 삶을 보여주는데 그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걸 통해서 주제의식을 전달하잖아. 그 주제의식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반응으로서 나타난단 말이야. 시에서는 화자의 반응인 거고 소설에서는 누구의 반응인 거야? 인물의 반응인 거지. 그러니까 소설을 볼 때는 인물 중심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측면에서 지금 1문단 한번 볼게요. 천대를 받아도 얻어맞는 것보다는 낫다. 그럼 여기서 천대는 막대하는 걸 말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얻어맞는 거야. 이거는 이제 구타가 되겠고 폭력이 되겠고. 그도 그럴 것이다. 그럴 때 그러니까 인물이 나왔으니까 이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겠구나. 얘를 인칭대명사로도 볼 수 있지만 지시대명사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제3인 그 사람 그를 말할 수도 있는 거지만 얘가 지시어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면 앞에 있는 문장 천대를 받아도 얻어맞는 것보다 낫다. 그것이 그럴만하다 라고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일본어식 표현이라 요거는 그냥 그 제3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쨌든 그래 그거 처리가 안 된다고 치죠. 그 다음이야. 미친 채하고 떡목판에 엎드려진다는 셈으로 미친 채하고 어리광 비슷한 수작을 하거나 권하가 나서 또 끄는 거야. 스라소니 행세를 하거나 하여 어떻든지 대신에 저편에다가 여러분들 반응이 있어야지. 왜? 인물이잖아 이거. 저편의 호감을 사고 저편을 웃기기만 하면 목전에 닥쳐오는 핍박은 면할 것이다. 지금 첫 번째 문장. 얻어맞는 것보다 낫다. 핍박을 면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핍박은 바로 뭐와 연결이 되는 거냐? 지금 다시 저편의 호감을 사고 저편을 웃기기만 하면 그럼 저편에 대해서 어떻게 보이는 거야? 잘 보이는 거지. 이거 긍정적 반응인 거지. 그렇게 되면 급한 욕을 면한대. 그러면서 지금 첫 번째 문장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욕을 면한다는 얘기는 뭘 면하는 거와 같은 거야? 얻어맞는 것보다 낫다는 거와 연결이 될 수 있어야지. 그래, 그거는 안 됐다고 치자. 그건 안 됐다고 치자. 그런데 중요한 건 저편에 대해서야. 지금 저편 얘기했으니 당연히 또 어떤 편도 있어야 돼. 저편 얘기했으니까 어떤 편도 있어야 돼. 저편 있으니까 어떤 편이 있어야 돼. 저편 있으니까 이 편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봐봐. 지금 여기에서 저편의 호감을 사면 호감을 사려고 하는 이쪽도 있어야지. 너무 당연한 얘기라 그런 건가? 우리가 소설에서 큰 따옴표를 보면 우리는 소설을 인물 중심으로 보기로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인물이 나왔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이 글이 만약에 1문단이 없어. 그리고선 어떻든지 그저 내지인과 동등한 대우만 해주면 이렇게 시작이 됐어. 이 지문이. 그럼 최소한 등장인물이 몇 명이 되는 거야? 미안해요. 이게 지정을 안 해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는 거잖아. 맞지? 효야, 그러면 몇 명이야? 내가 뭐 어려운 거 물어봤나? 다시 1문단이 없어. 1문단이 없고 바로 어떻든지 그저 내지인과 동등하게 이렇게 해서 큰 따옴표 시작하는 문장이 나왔어. 그럼 최소한 지금 이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은 몇 명이어야 하는 거야? 그래, 그거야. 우리가 인물 중심으로 본다는 얘기는 어떤 인물이 나왔는지 확인을 하면서 가야 될 거 아니야.
저편을 봤으니 지금 저편의 호감을 사려고 한데, 그러면 저편의 호감을 사려는 이 편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야지 인물 확인이 된 거잖아.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지금 네 번째 줄이에요. 속으로 요놈 하면서라도 얼굴에만 웃는 빛을 띠면, 그러면 속으로 요놈 하는 놈은 누구야? 저편이 아닌 사람인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인물이 나눠져야 된다고. 그게 인물 중심으로 보는 거지. 인물을 확인하고 보는 거지. 웃는 빛을 띠면 당장의 급한 욕은 면할 것이다. 아, 거기에 또 뭐라고? 급한 욕은 면할 것이다 나왔으니까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똑같은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속으로 요놈 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런데 봐봐. 재밌네. 호감을 산다는 것은 그 편에 대해서 어떤 거였어? 긍정적인 반응이었는데 속으로는 요놈한데, 그럼 속으로는 반대 반응인 거잖아. 그럼 실질적으로 그 상대에서는 어떤 거야? 그렇지, 부정적인 거지.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었던 거네. 어느 편이? 저 편이? 아니, 이 편이. 그 다음입니다. 공포, 경계, 미봉 쭉 나열됐죠? 우리가 시에서 나열되면 어떡하라고 했어? 시에서 이런 요소들이 나열됐어. 그럼 어떻게 처리해? 묶어서 처리입니다. 시에서 나열되면 묶어서 처리야. 여기서도 묶어서 처리해줘. 더군다나 친절하게 얘는 공포, 경계, 미봉, 가식, 굴복, 도회, 비굴, 그 다음에 뭐 나와? 이러한 모든 것이라고 해서 이거 뭐 어디서 했겠어? 묶었지? 묶었으니까 묶어서 처리가 돼야 돼. 봐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생각을 해보면 일단 거기 가식, 비굴 나왔네. 가식이나 비굴 나왔네. 이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지. 그럼 나머지 것들도 뭐라는 거야? 안 좋은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묶어서 처리하는 거고. 이러한 모든 것에 숨어 사는 것이 조선 사람의, 그러니까 이 편이 어떤 사람인 거야? 조선 사람이 된 거네. 그럼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현대소설 보고 있는 거죠. 현대소설에서 조선 사람이라고 말하는 시기는 딱 한 번밖에 없어. 언제야? 그렇지. 조선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구나가 활성화가 돼야죠. 그럼 저 편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일본 놈이 되는 거고. 계속 숨어 사는 것이 조선 사람의 가장 유리한 생활 방도요 현명한 처세술이래. 그럴 수 있지. 왜? 이게 살아가는 방식일 수 있는 거죠. 정말 처맞는 것보다, 지금 핍박받는 것보다 어떻게 해서든 내 몸 건수하면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 근데 그 다음이야. 실상 생각하면 우리에다가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고 V 표시했죠? 여러분들도 거기서 그런 반응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어떤 거? 우리라고 얘기를 했으니 누가 등장하는 거야? 나가 등장하는 거네. 얘 그 1인칭 시점인 거구나. 그러니까 판단이 되면서 우리의 이러한 생활 철학은 그러면 지금 저렇게 생활하는 거에는 누구도 포함시키고 있어? 자기 자신도 포함시키고 있는 거지. 생활 철학은 오늘에 터득한 것이 아니요 오랫동안 봉건적 성장과 관련된 전에 밑에서 덮개가 안고 굳어빠진 껍질이지만은, 지금 봐봐. 지금 여기서 표현들 생각해봐. 이렇게 덮개가 계속 쌓여있는 거고, 그리고 굳어빠진 그 껍질인 거고,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그 껍질 속으로 점점 파고 들어가는 거래. 그 앞에 거는 이제 부정적이라고 처리가 됐던 거고. 그러면 나가 생각할 때 이런 모습은 궁극적으로는 좋은 거라는 거야? 안 좋은 거라는 거야? 그렇지, 안 좋은 거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거기에서 현명한 처세술은, 그렇지, 이거 반어적 표현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살면 된대 안 된대?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그래, 좋아. 이건 어려운 거라고 얘기했어. 지금 요 1문단만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없다고 치자. 1문단만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없다고 치자고. 그러면 그게 어디에서 처리가 됐어야 하느냐? 39쪽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랑 그 다음에 누구죠? 장돌뱅이랑 이 공동묘지와 관련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었던 거를 얘기했지? 마지막이야.
마지막에 이제 나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간 부모를 생사장제 찾았어? 지금 그 부분 읽어볼 거야. 하여간 부모를 생사장세 예로서 받아들여야 할 거야. 더 말할 것이 없지만은 예로하라는 것은 결국 공경하는 마음이나 정성을 말하는 것 아니겠소. 그러니 공동묘지법이란 난 아직 내용도 모르지만 그것은 별 문제로 치고라도 다른 문제로 치고라도 그 근본 정신을 생각지 않고 어떤 거? 공경하는 마음이나 정성을 생각지 않고 부모나 선조의 산소치레를 해서 외화나 자랑하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자랑하고 음덕이나 바란다는 것도 우수수작이라는 것. 그러면 지금 이런 공동묘지에 대해서 논란 이런 것에 대해서 얘는 어떤 반응인 거야? 부정의 반응인 거죠. 계속 지금 우리는 공동묘지 때문에 못 살게 되었어? 지금 시기가 언제라고? 일제강점기. 지금 우리가 못 사는 거는 지금 이 공동묘지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인 거야? 그렇지, 일본 일제 때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하는 것 같아. 그것이 드러난 사건이 뭐인 거고? 공동묘지와 관련된 논란인 거고.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이 나를 갖고 있대.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현명한 처세술은 현명한 게 아니었던 거구나.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앞에서 서성거리다 생각해봐. 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향이 왔으면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서 서성거리네? 이거 좀 이상해. 지금 이게 작품의 경우는 뒤에 있는 47번 문제까지 보니까 왜 서성거리는지 알겠어. 고향이 변했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거지. 지금 여기에서는 문제까지 가진 않지만 마지막에 나왔던 나의 이런 발언을 통해서 앞에 있던 우리가 현명한 처세술 혹은 그런 생활 방식에 대해서 나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거잖아. 모든 공간을 다 이해하면서 볼 수는 없다고. 그런데 주어진 질문 안에서 여러분들이 물음표가 됐던 부분이 해결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앞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머릿속에 담아내려고 해야지. 그래야지 지금 이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돌아가서 그 부분이 처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연결하면서 볼 생각을 해주세요. 독서,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사실 여기는 한 장면이잖아. 한 장면. 한 장면이잖아. 대화가 진행되기 전에 나가 그에 대해서 생각했던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결국 문학을 보는 건 시에서는 화자의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소설에서는 인물의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지. 지금 그 반응하고 관련되는 게 어떤 선택지로도 확인해 볼 수 있냐면 49번입니다. 49번에 5번 봐봐. 봐봐. 내용으로서 우리가 기억하자가 아니라 인물의 반응으로서 좀 처리하자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49번의 5번 선택지를 보면 장돌뱅이는 공동묘지법이 애급의 간습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에 흥미로워하고 있대. 그럼 장돌뱅이는 그 애급에 대한 이야기에 어떤 반응이어야 되는 거야? 긍정적 반응이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어디를 보시냐면 바로 앞쪽이네요. 39쪽. 39쪽에 두 번째 문단. 거기 이제 대화가 끝나는 부분. 인물의 발화가 끝나는 부분이야. 내 앞에 앉아있는 장군은 무슨 소리인지 귀에 자세히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다. 그 다음에 멀거니 앉았다. 이게 긍정적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 아니지. 그러니까 이렇게 세부적으로 내용을 기억하자가 아니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대방이 지금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네 혹은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네 라고 이게 기억을 해주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다 세부적으로 기억할 수 있겠어. 그런데 5번 선택지는 긍정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선 아니거구나 라고. 물론 이제 답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거긴 하지만 반응을 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야. 그래야지 선택지가 처리가 되지. 지금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느냐? 반응으로서 기억하고 있자는 거야. 그게 인물 중심으로 보는 거라니까. 인물이 긍정의 반응을 하고 있는지 부정의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럼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까요? 나는 공동묘지법 시행에 따른 화장 제도를 우려하고 있다.
그럼 화장 제도를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는 화장 제도에 대해서 어떤 거야?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지. 그런데 얘는 그것 자체에서도 관심이 없어, 맞지? 그런데 관심이 있다고 해도 화장에 대해서는 그러면 뭐? 화장에 대해서는 나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일 가능성이 높죠. 지금 일본에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될 수 있대? 그 죽은 사람들의 묻혀있는 공간이 적을 수 있는 거잖아. 죽은 사람이 뭐가 중요해? 산 사람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쟤는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얘기했냐면 피라미드 얘기했어. 피라미드 일종의 무덤이잖아. 그런데 결국 그렇게 남는 게 뭐라는 거야?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화장에 대해서 긍정적일 수 있는 거지. 물론 얘는 두 군데 자체가 틀린 거야. 맞죠? 공동묘지법 여기에 관심도 없어. 맞지? 그리고 화장제도 또 이거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내용적 접근이 아니라 반응으로서 좀 접근을 해달라. 물론 모든 문제가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문 돌아가서 간단하게 확인해 주면 되니까. 그 전까지는 반응 중심으로 처리하면 웬만한 것들이 다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번에 2번을 좀 볼게요. 50번에 2번을 보면 생활 철학을 터득하려는 개개인의 의지를 옹호한다는 얘기는 생활 철학에 대해서 긍정한다는 거야, 부정한다는 거야? 긍정한다는 얘기지. 그런데 우리 본문 1문단에 따르면 생활 철학에 대해서는 나는 어떤 입장인 거라? 부정의 입장이었잖아. 그래서 2번이 틀린 거라고. 그러니까 앞에서 시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방식이지. 지금 본문에 있던 사실관계 혹은 인물의 반응을 지금 이렇게 논리적으로 표현을 틀어놓은 거란 말이야.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문학은 작품도 잘 감상. 그래, 기본적인 내용 파악해주면 돼. 그러니까 문학 작품 읽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 문제 풀 때 여러분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의미로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나머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궁금한 거는 코칭할 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독서 입문 꺼내주세요. 오메. 네. 헐. 저기 갑자기 카메라가 삼각대를 하나 좋은 거를 사야겠구나. 삼각대 갑자기 자세를 바꿔서 엉뚱한 곳을 찍고 있었어.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소리라도 잘 들으면 되겠지. 여러분들 보는 거 아니잖아. 이런 거 이제 편집해서 없애야죠. 그러면 우리 몇 쪽이냐면 32쪽입니다. 맞죠? 스타이컨? 네. 32쪽. 요 32쪽,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음에 이제 보게 되는 것이 글 전체를 보게 될 텐데, 사실 이제 글 전체에 해당하는 지문들이 어렵지 않아. 요 두 지문이 제가 생각할 땐 이 교재에서 가장 어려운 지문이에요. 오늘 설명할 스타이컨이랑 그 다음에 이제 학력, 부력, 중력 나오는 거. 여러분들 역시 소비자의 힘이 참 큰 것을 이번 주에 절감하고 있거든. 프로젝터 리모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는 지우개. 우리 지우개 바닥에도 놓고 책상에도 놓고 막 이랬었잖아. 지우개 거리. 거기에 색분필. 사실 어제는 이것도 없었어. 그래서 그냥 하얀색으로만 설명을 했는데 오늘 색분필이 있으니 한번 다양하게 알록달록하게 써보는 거지 도. 역시.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되게 사소한 거 같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요구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것이 아주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내년에 있을 선거죠. 네. 아니 왜? 여러분들 이제 투표권이 있으면 투표 잘 하시라고. 투표는 꼭 하시면 됩니다. 네, 강요하지는 않아요. 전에 제가 정치색 한번 드러냈었죠. 왜? 정치색. 왜 그래, 저기요. 아니, 그냥 파란색 분필이 있을 뿐이야. 몰아가지 마. 네. 전 정치색 드러낸 적 없어요. 봅니다. 스타이컨이에요. 사람 이름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칩니다. 스타이컨의, 이거는 주어가 길어. 그리고 이렇게 됐으니까, 스타이컨의 요 작품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거겠네. 계속. 회화주의 사진을 대표하는 것으로 평가된대. 그러면, 스타이컨의 이 사진을 통해서 얘가 궁극적으로, 이 글에서 궁극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은 뭐겠어? 이 사진을 설명하고 싶은 거겠어? 아니면은 회화주의 사진을 설명하고 싶은 거겠어? 회화주의 사진을 설명하고 싶은 거지. 대표라고 얘기를 했으니 지금 이 빅토르 위고와 이 사진에 나타나는 특성들은 당연히 뭐의 특성이기도 한 거야? 그렇지. 회화주의 사진의 특성이기도 한 거야. 지금 이 문장을 통해서 지금 스타이컨의 이 작품을 통해서 회화주의 사진을 설명하려는 거구나 그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가야죠. 이 작품에서 이제 피사체들은 이런 말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처리가 돼야지. 피사체. 어떤 게 피사체야? 찍히는 거. 사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피사체는 찍히는 대상들이죠. 피사체들은 조각가 로댕과 그의 작품인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이래. 피사체들은 로댕과 빅토르 위고랑 생각하는 사람이래. 스타이커는 로댕을 대리석상 앞에 두고 찍은 사진과 이거 내가 찍은 거 아니야. 그렇지. 사진 내가 찍은 게, 여기 쉼표를 내가 찍은 게 아니라고. 여기서 끊어서. 그러니까 요 사진과 청동상 찍은 사진을 합성하여 합성했대요. 하나의 사진 작품으로 만들었다. 그래. 이렇게 제작된, 여기서 얘가 중요하죠. 구도.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거 읽고 문제를 풀어봐 알겠지만, 만약에 이 지문에 그림을 넣어줬다면 어떻겠어? 지금 이 스타이컨의 사진 그림을 여기다 넣어줬다면 이 지문하고 여기 있는 문제가, 그렇지, 편했겠죠야. 그래서 이 지문은 치사한 지문이고, 그래서 이 지문은 이런 방식으로 딱 한 번 나옵니다. 여태까지 이제 이 이후에 이런 지문이 나온 적은 없어. 근데 요거를 굳이 제가 갖고 온 이유는, 약간 이 구도, 전에 우리가 LFIA 키트 생각나? 그 검사선 있고 있는 거, 거기에 보면 거기에도 구조라는 말을 썼거든. 그래서 구조라는 말, 구도라는 말을 보면 여러분들이 뭐 하라 그랬어?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라. 여기서도 똑같아. 봐봐. 지금 내가 앞에서는 따로 표시한 거 없잖아. 아니 이거 뭐가 중요해?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건 뭐라고?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건 뭐라고? 회화주의 사진을 설명하려는 거잖아. 이거가 어떻게 되는지는 덜 중요한 정보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고 내가 표시 안 했잖아.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제작된 구도라고 얘기를 했으니, 지금 구도라고 얘기했으니 이거 관련돼서 이제 여기다가 그릴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지. 볼게요. 어둡게 나타난 근경에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과 서로 마주보며 비슷한 자세로, 근경 가까운 거야? 근경에는 지금 로댕이랑 생각하는 사람이 있대. 앉아있고, 반면 환하게 보이는
환하게 보이는 원경에는 빅토르 위고가 이들을 내려다보는 모습으로 배치되어 있다.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원경엔 누가 있어야 돼? 얘가 있어야 되는 거지. 됐어? 그 다음이야. 단순히 근경과 원경을 합성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두 사진 얘기했어. 지금 이거 합성했었던 거 맞지? 확인했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합성했냐? 어떻게 합성했어? 지금 머릿속에 없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아니 표시도 안 했는데 어떻게 머릿속에 있겠어. 지금 구도라는 말에서 간단하게 이제 그림을 표현하려고 했는데 그래 맞아 이 합성했던 거 그걸 확인했잖아. 합성한 거 회화주의 사진의 특성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앞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얘가 어떻게 합성을 한 거냐? 이거였네. 스타이커는 로댕을 대리석상 빅토르 앞에 두고 찍은 사진가? 그러면은 지금 빅토르 이고는 어떻게 있어야 되는 거야? 얘랑 사진 하나가 되는 거죠. 사진 한 사진과 청동상 생각하는 사진 얘 따로 있는 거지. 지금 이거를 합성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 야 색깔 좋네.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 야 이거 생각해봐. 이거 어제 흰색으로 다 했어. 애들이 얼마나 짜증났겠어. 근데 지금 근경하고 원경을 나눴단 말이야. 합성은 지금 얘와 얘로 했는데 지금 설명은 얘와 얘로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얘는 그림을 주면 하나도 어려운 지문이 아니고 하나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근데 그림을 안 줬어. 이 당시에. 치사하게도. 문제에도 그림이 없어. 그러니 이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 머릿속에다 박아둬야 하는 거는 구조나 구도라는 말을 보면 간단하게 글이라는 거야. 전에 LFIA 키트 이것처럼. 그래서 돌아와서 지금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 사실 그럼 이어서 봐야지 이제. 계속 두 사진의 피사체들이 작가가 의도한 바에 따라 하나의 프레임 속에서 여기에 이제 이건 의도한 거구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당시로서 고난도인 합성사진 기법을 동원한 것이다. 지금 여기에 대한 설명은 당연히 뭐에도 해당하는 거라고? 회화주의 사진에도 해당하는 거라고. 또한 인화 과정에서는 피사체의 질감이 억제되는 감각액, 지금 두 가지 방법을 썼다는 거네. 합성사진 기법이랑 그 다음에 질감이 억제되는 것을 썼대요. 넘어갑니다. 이 사진에서는 피사체들의 질감이 뚜렷이 살지 않게 처리하여 모든 피사체들, 이거 보면 이제 확인해야지. 모든, 항상, 도, 만 이런 거. 모든 피사체들, 그러니까 로댕 생각하는 사람 빅토르이고 사람인 듯한 느낌. 사람 아닌 것도 있었지. 얘네 둘은 사람 아니었잖아. 로댕만 사람이었잖아.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내려다보고 있는 가운데 로댕은 생각하는 사람과 마주하여 자신도 생각하는 사람이 된 양 같은 자세로 묵상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그냥 그림에 대한 설명인 거네. 구도 끝. 원경에서 희고 밝게 빛나는 빅토르 위고는 근경에 있는 로댕과 생각하는 사람이 어두운 모습에 대비되어 창조의 영감을 발산하는 모습으로. 누가 창조의 영감을 발산한다는 얘기야? 그렇지. 문장이 길어. 문장이 길다는 얘기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주술관계 확인해야지. 창조의 영감을 발산하는 모습 누구? 빅토르 위고. 그래서 흰색이래. 이러한 구도는 로댕의 작품도 문학 작품과 마찬가지로 창작의 고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게 바로 주제네. 이 작품에. 됐습니까?
문제 봅니다. 원경의 대상을 따로 촬영한 것은 아니죠. 원경의 대상은 로댕이랑 같이 찍었지. 얘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이것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처리가 됐으면 그냥 가져가는 거라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거 아니 그동안 그렇게 문제 나온 적이 없었다니까. 이렇게 내면 그림을 줬다고, 그림을. 근데 문제도 그림이 없어. 그럼 그 당시 어떻게 했어요? 이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치사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 다시 구도라는 말이 나오면 간단하게 꼭 그려주세요. 계속 봅니다. 여기부터 틀린 거야. 인물과 이런 거야, 이제. 청동상. 야, 이것도 사실 덜 중요한 정보잖아. 지금 여기서 우리 뭐로 기억해서? 빅토르 위고, 로댕, 그 다음에 생각하는 사람이야. 청동상이면 위고, 이가 청동상인지 얘가 청동상인지 다시 한번 돌아가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되게 치사한 문제였어, 그 당시에. 확인해주면 돼요. 청동상 뭐였어? 청동상 생각하는 사람 아닌가? 맞죠? 네. 것은 인물과 아니지. 이거 틀렸지? 인물하고 뭘 같이 찍은 거야? 얘가 청동상이면 얘는 대리석상이죠? 이렇게 같이 찍은 거지. 여기도 틀렸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스타이커는 인화 과정에서 감가객을 사용하여 근경의 대리석상, 틀렸죠? 아까 얘 생각하는 사람 뭐라고? 청동상이었다고. 봐봐, 다시. 이걸 한 번에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야, 이거 어떻게 한 번에 기억해? 지금 이걸 보고 대리석상은 아니었지,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 구조 잡았고 이 구조 속에 있는 것이 얘네들이었으니 얘네들이 어떤 걸로 된지는 덜 중요한 정보라고. 그러니까 대리석상, 청동상 봤으면 돌아가서 그냥 그거 확인해주면 되는 거잖아. 이걸 한 번에 처리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대리석상과 원경의 청동상의 대비. 원경 이거 잘못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틀렸네요. 대리석상과 청동상. 그 다음에 요 뒤에 거 생각해보자. 이를 통해 생각하는 사람도 창작의 고뇌 속에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거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이 작품도 창작의 고뇌 속에서 만들어진 거다. 맞아 틀려? 그거 맞는 거잖아. 뭘 바꾼 거야? 앞에는 지금 로댕도 이런 고뇌 속에서 작품을 만들었다 이라고 얘기했지. 그거를 지금 바꾼 것뿐 아니야. 그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이 도라는 표현인 거고. 그러니까 선택지를 볼 때 도, 만, 항상, 모든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의해서 봐야죠.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반응할 수 있어야지. 그러려면 내가 얘기해 준 거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런데 막상 여러분들은 하면 못해. 왜 그럴까? 안 외웠으니까야. 이런 거 보면 신경 쓰자. 맞아, 어려운 거 아닌 거니까 한 번 듣고 한 번 인식하고 끝이야. 근데 그거를 외워야지. 외워야 보일 거 아니야. 사소한 거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인강을 볼 때 인강에서도 나름의 방법을 설명해 줄 거라고. 그러면 그걸 일단 외워야 돼. 외워서 되든 안 돼도 써먹어 봐야지 그게 익숙해지는 거지. 이해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국어의 함정이야. 우리말이잖아. 지금 내가 여태까지 설명한 거 이해 못한 사람 있겠어? 없지. 그런데 집에 가면 생각이 나? 안 나. 착각했으니까. 난 이해했으니까 안 거야. 알긴 뭘 알아. 여러분들이 그대로 똑같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안 거지. 그런데 그런 거 안 하잖아. 그러니 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법들을 얘기해주면 그런 방법들을 일단 외우세요. 이런 거 보면 이렇게 하자. 외워. 그래도 이제 그런 지문이 나왔어. 그럼 일단 해보는 거지, 최대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독서 지문 이렇게 읽기로 이렇게 풀기로 했어. 먼저 활성화 시켜주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독서 지문 읽고, 그래서 문제 풀기 전에 내가 정말 그렇게 읽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렇게 읽었으면 문제 풀어보고, 풀고 난 다음에는 채점 바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답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지문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나는 이것 때문에 얘가 맞는 선택지라고 판단했어.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채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에서 잘못됐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잖아. 여러분들이 푸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쪼개서 봐야 돼. 그래야지 어디가 잘못됐는지 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강조한 게 뭐냐면 지금은 많이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를 풀어도 좀 제대로 풀었으면 좋겠다. 그럼 제대로 푸는 건 뭐냐? 방금 내가 얘기했던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돌아보는 것. 나는 그냥 여러분들이 푼 결과를 보고 아, 이것이 잘 안 됐을 거야 라고 짐작할 뿐이야. 그래서 국어는 여러분 자꾸 고민하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느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민이 처리가 안 됐어. 납득이 안 돼. 그럼 질문하시고. 넘어갑니다. 이제 이 다음이 문제야. 이거는 이해 측면이 아니거든. 이거는 치사한 지문인 거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최근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지문을 안 냅니다. 그런데 얘는 아니야. 얘는 앞으로도 우리들을 괴롭힐 거고 앞으로도 이런 거를 낼 거예요. 이거야말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요구하는 거니까. 다시 지문을 읽는다. 1차적으로 정보를 나눈다. 구분하는 거. 어떤 정보가 나왔고 안 나왔고 나눠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문제는 그런 정보들 간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파악하거나 이해하는 것. 바로 얘처럼 봅니다. 어떤 물체가 이게 어떤 물체가 나와서 이제 구체적 사례가 되는 거지. 어떤 물체가 물이나 공기와 같은 유체 속에서 이것도 이제 치사한 거야. 유체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줬으니까. 자유낙하할 때 물체에는 이런 것이 작용한대. 그럼 뻔하네. 그럼 그 다음에 뭐에 대해 설명하겠어? 여기에 개념 용어가 나왔으니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죠. 그래서 먼저 뭐부터 설명해? 중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네. 확인합니다. 중력은 물체의 질량의 가속도를 곱한 값으로. 그래. 이것도 일부러 어려운 말 쓴 거지. 여러분들 중력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지금 우리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거치면 9.8 미터 퍼 세크. 맞지? 세크 제곱이야? 세크 제곱이야? 야, 봐봐. 내가 과학 공부를 안 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겠어. 그런데 나도 기억한단 말이야. 너희들도 충분히 기억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질량의 중력 가속도를 곱한 거래. 이거를 이거대로 기억하지 않고 그냥 9.8 미터 퍼 세크였지. 이래도 된단 말이지. 이게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글에 대한 이해보다 빠르게 먼저 알 수 있는 거니까. 계속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일정하대요. 그러면 지금 얘가 일정하다는 얘기가 될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부력 설명이네요. 부력은 어떤 물체에 의해서 배제된 부피,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부력은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래. 그럼 유체하면 물이나 공기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 해당하는 힘으로 항상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지금 자유낙하하는 거래. 그럼 중력의 방향 얘기 나왔어. 그럼 방향 확인해야지. 자유낙하하는 거에 북력의 방향은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 부력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재야지. 지금 대소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방향성을 드러내준 말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됐죠? 계속 봐요. 작용한다. 빗방울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빗방울도 지금 구체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부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네. 크기는 빗방울의 부피에 해당하는 공기의 무게대. 그래, 지금 이거 똑같은 말인 거지. 앞에서 얘기했던 거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 지금 그러면 이게 공기가 유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빗방울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똑같은 말인 거잖아.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봐. 뭐 설명하고 있어? 부력 설명하고 있지. 지금 여기서 얘네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부력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 부력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항력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부력 설명 중에 뭐가 튀어나왔어? 밀도가 튀어나왔어. 그럼 앞으로 밀도를 보면 이제 뭘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부력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다시 여기서 제시한 거는 얘네들이었는데 지금 부력 다음에 항력이 튀어나오지 않고 밀도가 나왔다고. 이거 새로운 개념인 거잖아. 그런데 뭐 설명 가운데 튀어나왔냐면은 부력 설명 가운데 튀어나왔던 거니까. 계속 볼게요. 밀도는 물의 밀도의 이만큼 수준이므로
빗방울이 공기 중에서 떨어질 때 부력이 빗방울 낙하운동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주는 정도는 미미하다. 지금 빗방울일 때 어떻다는 거야? 미미하다는 거지.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부력이 미미하다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지금 여태까지 밀도밖에 얘기한 게 없잖아. 그러나 스티로폼 입자와 같이 밀도가 매우 작은 물체가 낙하할 경우에는 그럼 빗방울과의 차이가 뭐야? 밀도 차이죠. 그 앞에서는 밀도가 커서 어떻다고 그랬어? 미미하다고 얘기를 했으니 밀도가 작으면 영향이 미미하지? 그렇지, 미미하지 않다. 그래서 큰 영향을 미친대. 그런데 잠깐, 지금 이 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은 뭐야? 이 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은 뭐야? 밀도를 설명하고 싶은 거야? 아니잖아. 지금 자유낙하할 때 얘네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인 거잖아. 지금 이때 밀도는 부력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지. 지금 얘는 머릿속에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라고. 자꾸 이 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가 머릿속에 있어야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경중을 나눌 수 있는 거고 다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거란 말이야. 다만 밀도가 어디서 튀어나왔어? 부력에서 튀어나왔으니 선택지에 밀도가 나왔어. 그럼 어디 와서 확인해야 돼? 부력 와서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거라고. 어떻게 다 기억해? 뭐가 중요한지를 생각을 해야죠. 넘어갑니다. 물체가 유체 내에 정지했을 때와는 달리 유체 속에서, 이게 또 치사한 거야. 운동. 여태까지 뭐 설명했냐? 어떤 상황에서의 중력, 부력, 항력이었어? 낙하. 그러니까 여기서 운동했을 때도 뭐 생각해야 돼? 자유낙하. 왜? 지금 자유낙하를 기준으로 해서 중력의 방향, 부력의 방향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운동했을 때도 뭐가 될 수 있어야 돼? 자유낙하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냥 운동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서 읽은 내용에 자꾸 관련지어서 봐야지. 모든 글은 다 똑같다니까. 시도 우리가 제목 보고 들어갔으니까 제목이랑 연결지었고, 그 다음에 소설에서도 앞부분 먼저 봤으니까 앞부분에서의 상황을 그 다음에도 이어가려고 했던 거고, 바꿔서는 앞부분이 이해가 안 됐으면 뒤에서 파악한 내용으로 거슬러서 생각을 해본 거고. 계속 물체 운동에 저항하는 힘이, 이제야 항력 나왔네. 항력이 발생하는데 저항하는 힘이래요. 그러면 이제 저항한다고 얘기를 했으니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처럼 계속 연결해서 본다면 아까 자유낙하한 거니까 항력의 방향은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항력의 방향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생각을, 아직 여기까지밖에 안 읽었어. 여기까지밖에 안 읽었어요. 이렇게 생각했다면 아주 좋게, 아주 잘 글을 읽고 있는 것. 계속 봅니다. 이 힘은 물체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한다. 친절하네. 지금 저항이라는 말 대신에 이제 반대로 작용한다 했으니까 여기에서 자유낙하 됐을 때 항력은 이제 색을 달래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항력은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가 커질수록 커진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또 커진대. 항력에다 표시를 해줬어요. 여기다 해주면 헷갈리잖아. 멀잖아. 정보 간의 거리가. 그래서 이제 항력에다 표시해줬습니다. 항력은 다시 얘랑 얘로 나눌 수 있겠네. 그래서 지금 먼저 마찰 항력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점성 때문에 표면에 가해지는 점성, 그 다음에 표면에 가해지는 항력으로 점성이 크거나 표면적이 클수록 커진대. 이번에는 압력이에요. 이동할 때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차에 생기는 항력으로 물체의 운동 방향에서 바라본 물체의 단면적이 클수록 또한 얘도 커진대.
그러니까 마찰항력하고 앞에서 봤던 밀도랑 똑같은 방식이지. 마찰항력이랑 압력항력의 경우는 세부적인 정보야. 선택지에서 요구하면 돌아와서 확인하면 돼. 지금 결국에는 여기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핵심 정보는 자유낙하할 때 얘네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잖아. 됐습니까? 문제 볼게요. 요거 보고 싶니다. 어떤 물체가 유체 속에서 자유낙하할 때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부력은 항력과 달리 중력과 부력은 일정하며, 맞아? 중력 일정한 거 확인했죠? 9.8m/s. 그 다음에 그거 아니어도 질량의 곱하기 다 일정한 값이었어. 부력도 마찬가지지. 유체에서 뺀 그거의 무게라고 얘기했던 거니까 일정하면. 그런데 항력은 어땠어? 뭐에 따라 달라져? 항력은 뭐에 따라 달라져? 그렇지. 이거는 이 머릿속에 있어야지. 항력 자체에 대한 정보잖아. 속도에 따라 달라졌으니까. 맞죠? 부력은 중력과 달리 지금 낙하할 때야 부력은 항력의 방향과 똑같다. 맞아? 얘가 지금 중, 부, 항. 그러니까 부력은 항력과 방향과 똑같네. 중력은 반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옳은 것. 됐습니까? 지금 부력이 트면 어떻게 돼? 낙하 운동이 아니죠. 상승 운동이죠. 부력이 크면. 얘는 낙하할 때가 됐으니까 방향은 이래야지.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입니다. 이제 2번 문제가 정보 간의 관계를 이해했는지에 대한 거야. 그리고 실제 문제를 제가 쉽게 바꾼 거예요. 실제 문제는 어떤 거였냐면 스티로폼을 고정시켜놨어. 이거를 놨더니 얘가 위로 올라가네. 이게 어려운 거잖아. 왜? 한 번 더 생각해야지. 지금 본문에서 설명한 건 뭐였어? 낙하 운동이었어. 그런데 보기에서는 어떻게 됐다고 스티로폼을 놨더니 스티로폼 위로 올라왔대. 그럼 이건 낙하 운동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본문에서 설명했던 것이 죄도 어떻게 되는 거야? 반대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나는 그냥 낙하 운동이라고 그대로 한 거란 말이야. 그냥 이 상황만 이해했는지를 보고 싶어서. 같으나 밀도 얘기가 나왔네. 밀도와 관련된 정보가 뭐였어? 부력. 밀도가 B보다 A가 작대요. 그러면 밀도가 작을수록 뭐가 커졌어? 그렇지. 밀도가 작을수록 부력이 커진 거지. 그러면 A가 작다고 얘기를 했으니 A의 부력이 큰 거네. B는 A보다 더 큰 항력. 이제 항력에 대한 얘기인 거야. 항력은 이제 뭐와 관련돼 있어? 그렇지. 속도가 됐던 거지. 봐. 방향은 똑같아. 됐습니까? 그럴 때 부력의 차이가 있는 거죠. 부력이 누가 더 커? 지금 A가 더 큰 거지. 부력이 A가 더 크다는 얘기는 누가 떨어지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야. A가 부력이 더 크대. 그럼 누가 떨어지는 속도가 빠른 거야. 그렇지. B가 빠른 거지. B가 빠르니 B의 반는 모두 빨라야 돼. 항력도 빨라야죠. 속도가 빠르니까. 됐어? 그러면 B는 A보다 더 큰 항력을 받는다. 맞아, 틀려? 맞는 거지. 됐습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방향은 됐죠? 낙하 운동. 그럴 때 지금 부력인 거야. 지금 밀도가 작다고 얘기를 했으니 누가 부력이 더 커? 얘가 더 커. 운동 방향이 반대야. 그러니까 운동에 해당하면 여기에서 얘 값을 뺀 게 낙하 속도가 되는 거잖아. 그런데 얘가 더 크대. A가 더 크대.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서의 차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진다는 얘기인 거죠. 얘가 차가 작아지니 속도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작아져야죠. 차가 작아지니까. 그럼 속도가 작아져? 속도에 따라서 항력이 결정이 돼.
그러면 적은 학력을 받게 되는 거고, 반대로 B의 경우는 그 차가 크니 떨어지는 속도가 빠른 거지, 그러니까 학력을 크게 받는 거고, 어디에 어떻게 포인트를 줘서 정보의 관계를 짜줘야 되는지, 요거는 정말 이해 문제야. 알겠습니까? 네. 요게 만약에 이해가 안 됐다, 최소한 3번 읽어보세요. 지금 이렇게 상황 잡아줬어. 지금 여기에 밀도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학력과 관련되는 건 속도 개념이야. 이거를 통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주기 바랍니다. 잠깐 쉴게요.